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분들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첫 번째 선생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지 않은 날 그래도 교사로 선다. 군포의왕 공립단설 숲속 햇들 유치원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지금 오신 거죠? 네. 아유,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저희가 이번 네. 주가 아이들 물놀이 주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유치원 제일 옥상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요? 네, 수영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 네. 그곳에 천막이랑 수영장이랑 빌려서 네. 3일 연속으로 물놀이를 했고요. 그리고 대여는 내일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원하는 학급에 물놀이 지원을 하고 해서 지금 아마 저희 원장 다들- 선생님, 원감 선생님 다들 몸 상태가 이 옥상인가요 혹시? 자, 간단하게 먼저 말씀 시작하셨는데 소개부터 할까요? 원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문정명입니다. 정명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싶어서 시험 쳤다가 떨어져서 저는 유치원 교사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곁에서 존엄을 지키고 또 함께 사회하는 교사의 연대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숲속 햇들 유치원 원감 초록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교사고요. 요즘은 사회 정사학습 기반으로 아이들이랑 인성 활동 놀이를 많이 실천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명현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에피소드가 20개가 있고요. 이제 프롤로그랑 에필로그까지 전부 22개의 글이 있는데 네. 제가 정말 정확하게 정직하게 21번을 울었습니다. 모든 에피소드에서 네. 다 울었고요. 원장님께서 쓰신 마지막 이야기 있잖아요. 그건 웃을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즐겁고 막 아이들이 막 네네.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상상이 돼가지고 너무 기쁘게 즐겁게 네. 읽었고, 나머지 부분은 진짜 가슴이 너무 뭉클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고충, 고민 이런 게 너무 와닿기도 하고 많이 울었고요. 이야기를 시작하는 여는 글 프롤로그를 누가 쓰셨나요? 네, 제가 썼습니다. 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쓰세요? 진짜 여기서 빵 터지면서 울으니까 책 네. 전체가 계속 울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쓰게 된 어느 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또 어떻게 쓰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선생님들이 30시간씩 이렇게 전문자 학습 공동체라는 이제 학습 공동체에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그 연구의 내용들이 다 교실 상황 속에서의 아이들과의 갈등, 학부모와의 소통, 교사로서의 어떤 딜레마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집단 지성으로 풀어 나가면서 그 솔직한 이야기들을 마무리는 책이라는 컨텐츠로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생님들이 다 네. 좋다고 하셨고, 그리고 실은 이게 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지만 우리 유치원이지만 제가 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강의의 시간을 가져보니까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 저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서 자기 전에 10분만 봐야지 하다가 결국은 그 10분이 그냥 10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시간 10분, 2시간 10분. 네. 그러다가 거기 그 2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는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하는 힘이라든지 사유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의 정보들만 막 하는 거죠. 네. 그저께 봤던 거 또 뜨고, 양배추 이거 먹어봐요. 뭐 일주일이면 살이 빠질 거예요. 뭐 그렇게 나오고 네. 또 뭐 연예 뒷담화 나왔다가 그러면서 정말로 오히려 더 오염된 상태로 잠을 자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럴 바엔 차라리 이런 책을 곁에 두면서 그냥 3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읽다가 잠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저는 그대로 프롤로그에다가 원하는 옮기려고 이야기였군요.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유치원 선생님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이수지님의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운수 좋은 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다큐멘터리다라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수지님의 영상 안에서는 보면 교사가 피해자,
약간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개별성, 존엄성을 지켜주시고 또 어떻게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이 또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했던 선생님들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의 눈높이를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수진님의 영상 보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또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이수지님이 네.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하셔서 네. 전 굉장히 많이 저도 웃으면서 봤었는데요. 네. 솔직히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맞아.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했었는데 그걸 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는 내 지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어머나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래? 진짜 잘해. 진짜 너도 저렇게 한 적 있어? 근데 아마 조금 봤을 때는 아마 어떤 선생님은 이게 조금 과장되게 나왔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어떤 분은 저거는 현실에서 비하보다 너무 약하게 현실보다 표현했다 약하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저 정도는 그렇죠. 더 할 거야. 이렇게 저거보다 현실은 훨씬 더해 라고 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이 힘들다를 얘기하고자 영상을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학부모나 아이나 교사와의 이 관계는 굉장히 다양하고 저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주변에서 연락 오기도 하고 그러시죠? 솔직히 제일 먼저 연락 오는 분들은 가족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진짜 잘해. 네네네. 진짜 저런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원장님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죠. 이 영상 저는 보시면. 좀 슬펐어요. 네. 네. 그리고 내 직업이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좀 슬픈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현실을 그 반영하고 상황에서 있으니까. 또 제가 겪은 부분도 있었고 또 이수지님이 어머니 하면서 그 소름보다도 더 높은 음을 네.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밝고 명랑하고 힘차게 하는 네. 그런 모습인데 저희들도 진짜 실제로 유치원에서 소름으로 항상 아이들이나 네. 또 학부모님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거든요. 이제 네. 그런 모습에서는 나랑 똑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다크서클이 우리도 다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머나. 네,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계획서를 집에서도 막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계획서를 위한 계획서. 그래서 아이고. 한때 저도 그런 적은 있었던 그런 경험. 그리고 이수지님은 친구들하고 네. 모임의 약속에서 뭔가를 오리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 교사 시절에는 그걸 집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학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의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진심을 다하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들의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방송국 PD로 또 유튜브도 제작하고 있지만 원래 전공은 언어치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음성치료 받으러 오는 많은 직군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입니다. 특히나 그 유아 유치원 선생님들. 그 하이톤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저는 다크서클이 목으로 왔어요. 물놀이를 3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아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준비 체조를 좀 지도했더니 네. 지금 약간 목이 갔어요. 아, 예, 그러시구나. 예. 네. 그래서 목 안에 다크서클이 왔는데 아무튼 그 책이 나올 쯤에 네. 이수지 개그우먼의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어요. 이 책을 한참 집필하실 때 편집이 다 끝나고 이제 끝나고. 출간을 앞두고 있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수님한테 인스타에 쪽지를 보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제가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처음이다. 그래서 처음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이수진님이 쪽지를 읽지 않으셔요. 농담이고요.
저는 일단은 그 쪽지의 내용은 그랬어요. 네. 실은 이런 개그맨들이 그냥 재밌는 거 만들려고 웃기려고 컨텐츠를 만들진 않거든요. 아, 그럼요. 거기는 그렇죠.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수지가 쏘아 올린 그 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또 어떻게 또 다른 공으로 해석할지는 또 저나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걸 해주고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준 유치원 교사의 모습처럼 우리 또 현장에서 계속 하겠다. 그래서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제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영화 관상을 좀 소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화 관상이요? 관상에 보면 마지막이 송강호가 바다를 보면서 마지막 대사를 해요. 나는 관상만 봤지 그 시대를 보지 못했어. 오호. 그러면서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나는 파도만 봤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수지님이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를 조금 그 눈에 보이는 파도가 아니라 바람을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오. 그래서 댓글들은 보면은 네. 좀 부모님들을 정말 못한다 막 타겟이 되어서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유치원은 교사들이 있고 유아들이 오지만 거기에 한 명 더 공동체가 있죠. 부모님들의 마음 불안까지 같이 등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 불안한 부모들에 대한 좀 선제적인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그러한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또 부모님들이 조금 불안감을 낮추고 교육기관을 또 신뢰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과제를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또 영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 2부에 준비했습니다. 아, 뭐가요? 2부에 2부에 있어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아, 제가 코드를 잘 잡았군요. 네. 역시 좀. 작은 갈등과 화해, 나눔과 배려가 교실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다. 그 순간순간이 모여 아이들은 사회를 배우고 나는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곳은 정말 작은 사회구나 하고 느낀다. 책 전체에 동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이들의 사회성을 배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이야기도 나오고요. 정말 제가 보면서도 유치원은 아이들이 특히나 요즘은 외동이 많으니까 사회성을 배우는 첫 번째 장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반면에 참 몸만 큰 어른들이 많은 세상이다.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선생님들께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셔서 경험을 쌓아가시면서 유치원은 이런 곳이야 라고 생각한 바가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인 아이들한테 또 다른 가정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가정이다. 네. 오. 왜냐하면 아이들이랑 저랑 하루 중에 유치원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집에서보다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죠. 네네. 맞아요. 저희 빨리 등원하는 친구들은 8시부터 거의 7시까지 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루 중에 그렇게 같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랑 진짜 많은 감정들이나 경험들을 솔직히 공유를 하잖아요. 그 있는 시간 동안에 애들이랑 웃을 일도 많고 화낼 일도 있지만 네.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아이랑 저도 교사도 화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선생님한테 저한테 엄마 아니면 이모 이렇게 그 어머나. 친구한테는 이제 자기한테 이제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예, 친근한 호칭을 선생님한테 이제 아이도 무의식 중에 뵙고 나서 그렇네. 아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유치원이 네. 가정의 역할을 솔직히 대신 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가정, 네, 집의 느낌이 있으니 아이들이랑 많은 걸 같이 공유하면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아, 저희가 생각하는 유치원은 네. 오늘의 좋은 어른이 네. 내일의 좋은 어른을 만나는 곳이라는 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명언 제조기입니다. 아, 네, 맞아요. 좋은 선생님 이전에 좋은 어른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들면서 누구나 아는 헌법 10조가 있잖아요. 거기에 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저는 유아도 국민이고 유아의 삶에도 존엄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어른이
미래의 좋은 어른을 같이 만나면서 아이의 존재는 존엄한 존재로 사라져야 되는 곳이 저는 바로 유치원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번에 그 PD님께서 올려주신 존엄하게 산다는 것,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학 보면 피터의 책이었나? 네. 예. 거기에도 아이들이 가정을 제외하고 제일 먼저 존엄이 강화되는 교육기관은 유치원이 유일하다고 그렇게 해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 저는 많은 가치를 주고 있는 게 유치원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초록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인연이 예전부터 네.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정을 좀 알고 있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도 아이들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출구하셨어요. 근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네. 또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사태를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그 존엄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고민하게 되셨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뭐 이번 기회에 좀 답변해 주시면. 네, 실은 저도 초원교사의 어떤 경력을 지났고 지금은 이제 고경력 교사 지나서 지금 이제 원감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전에는 교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아이는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은 아이고, 그런 가치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했니 안 했니 체크하고 잘하네 못하네 체크하고 그거는 맞아요. 결국은 너는 내가 통제하면서 이렇게 능력을 키워줄 거야 그런 걸 다시 깔아놓은 거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은 누가 많고 적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각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가치가 다 있는데 내가 교사라고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한테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배워야 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저도 살면서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한번 애들한테 얘들아 나쁜 일에도 좋은 일이 숨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늘 긍정적인 거를 이제 찾아내려고 했는데 진짜 저한테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간단한 건데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그날의 그 배식 메뉴가 양배추 쌈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배식하다가 양배추 쌈이 하얀 블라우스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개시했는데 얼룩이 잽싸게 닦았죠. 근데 얼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혼자 말을 했어요. 애들 다 배식하고 나서 이거는 진짜 나쁜 일인데 어떡하지. 이거 얼룩 남는 건데 이거는 락세도 안 되고 정말 이거 난감하네 하면서 제가 계속 이거는 나쁜 일인데 나쁜 일만 있고 좋은 일은 없다고 계속 했더니 여자아이 한 명이 밥을 먹다가 뒤를 싹 쳐다보면서 저한테 보면서 선생님 태어난 것 자체가 좋은 일 아니에요. 어머나, 네. 어머나, 네. 몇 살? 7살이었죠. 세상에. 야, 그러면 지금도 제가 막 뭉클한 기분에 지금 어머나. 막 그러한 순간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나의 어른이 아이가일 수도 있고요. 네. 때로는 또 아이에 대한 어른이 교차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그 존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또 지켜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계속 이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런 또 인연이 네, 있었군요. 네, 네. 오늘 계속 감동의 연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야기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저는 원감 선생님 이야기에 좀 막 빠져들었는데 저는 유치원은 그 아이들과 네. 교사 또 유치원은 교사 말고도 또 여러 직종의 교직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교직원들과 또 유치원에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로 함께하는 학부모님들의 네. 희노애락이 담긴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놀이터. 놀이터는 아주 신나고 재밌는 곳이잖아요. 네. 유치원은 신나고 재미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또 그 속에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맞아요. 일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거기서 또 아픔도 있고 배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은 희노애락이 담긴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터다. 네. 공동체이면서 네. 아니 놀이터다. 네. 아까 원장님 얘기하시면서 든 질문인데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한번 당겨봐 볼게요. 네. 맞아요. 이 질문인데 책에서 일관되게요.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으려 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생활지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짧은 경력이긴 하지만 언어 치료사였고 그때 당시에는 행동주의가 주된 지도 방식이었어요. 인지주의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벌써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교육 철학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유치원 가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아이들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부모님들께서 많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네.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네.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 키워줘야 되는 역량이 무엇일까 이렇게 봤을 때 네. 사회 정서 역량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정서. 역량.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회정서 역량을 길러야 되고 그것은 곧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고 나답게. 그리고 함께 공존하면서 타인과 함께 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의 여러 가지 그런 갈등, 기쁨, 뭐 즐거움, 화남 이런 생활 속에서 네. 그런 지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고 놀이 위주로 바뀌었다는 네. 것도 네, 그런 네, 네. 의미에서 이제 바뀐 거죠. 유아는 그냥 스스로가 유능한 존재다. 그래서 앞서 원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뭔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맞아요. 너희는 배워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아이 자체가 유능한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아이가 관심 있고 흥미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그 배워가는 힘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죠. 네. 교육 철학이 보면 네.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그쵸. 그게 대한 개념이 바뀌어 나가면서 네. 교육 철학이 계속 변해가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전에는 저도 한 20년 전에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보면 이 생활 지도가 잘하게 하려고 하는 잘하게 접근이에요. 잘하냐 못하냐 저는 이거 했냐 뭐 못했냐 너 이렇게 못하고 있니 너 참 잘한다. 그래서 그냥 칭찬도 굉장히 이분법적인 칭찬이 있었던 거죠. 참 잘했어요. 너 더 해야 돼. 뭐 이런다든지 칭찬이 네. 격려이고. 그런데 잘한다가 초점이 아니라 네. 자라나고 있는 과정 속의 아이들의 그런 언어나 행동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적절하게 개개인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우리가 마음을 읽으면서 생활지도하는 건데요. 그중 하나 예가 이런 거예요. 분명히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이 또 있죠. 네, 예. 본능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으니까 달리고 싶잖아요. 이제 이전에는 누가 여기서 달리라고 해서 몇 번 말했어요. 오늘 바깥문이 못 나갑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기존의 이 아이의 긍정적인 에피소드를 저는 끄집어내요. 네. 야, 너 11월 20일 기억나니? 너 혼자 그때 시금치 먹어가지고 우리 그때 두 번째 생일날 축하해줬잖아.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거 어른도 힘든 거야. 나도 시금치 나물 40년 만에 먹었는데 너 그때 7년 만에 처음 먹었잖아. 실제로 저는 그 두 번째 생일을 늘 해주거든요. 네. 시금치를 처음 먹은 애, 어머나. 아니면은 뭐 5분밖에 못 앉아 있는데 6분 앉아 있는 날이면 오늘 생일하자. 그렇죠. 그렇게요? 예,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이 아이들만의 어떤 의미를 부여주면서 네가 노력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마음을 읽어주는 접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야, 그 어려운 걸 해냈는데 복도에서 걸어 다니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거야. 오늘 잠시 실수한 거지? 라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율을 한다든지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놀이중심 교육 과정은 현대 철학의 그 큰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행위 주체성 그리고 아이들의 유능감,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OECD 학습 납치판 2030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학생들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 주체성. 거기에 보면 이미지가 직접 아이가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즉 뭐냐면 내 방향과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결정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준비한 대로 주입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아이의 관심과 흥미 그런 개별적인 그런 주도성을 잘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는 맞춰가면서 하는 게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진 이유가 뭐냐면 왜요?
아니 유치원에서는 이러는데 아니 저는 유치원 졸업하면 네, 저런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낫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이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은 슬퍼요, 원장님. 근데 저희가 또 연수를 가거나 출장을 가서 이런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연수를 들어보면 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이 연장선 상에서 그렇게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서 네. 아이들의 뭐 주도성, 뭐 이런 진취성, 협력성 이런 게 다 길러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중고등학교의 그러한 네. 또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의 효과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지역도 또 지역적으로도 다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지역에 따라서 네.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이 5살, 6살, 7살.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같은 5살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1월생이냐 12월생이냐 엄청 차이가 나고요. 또 5살과 7살은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차이점들을 어떻게 한 반에서 지도를 하고 있을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개별 지도가 아닐까 싶어요. 유치원 개별 지도.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네. 개별 지도가 아닐까 싶고, 뭐 예를 들어서 먹는 거 급식 점심을 먹을 때는 누구는 김치를 너무 잘 먹는데 누구는 김치를 입에도 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좀 작게 잘라서 하나라도 한번 먹어보자. 요것만 요 크기만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좀 도전해 보는 게 또 생기는 그런 뭐 급식할 때는 그런 교육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도 7살은 또 문해력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단어부터 시작해서 또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누구는 문장을 쓸 수도 있는데 누구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개별적으로 맞게 맞아요. 너는 단어부터 한번 써보는 걸로 하다 보면 학기 초부터 그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그게 다 연습이 되면 단어를 쓰던 아이가 또 문장도 쓰게 되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개별적인 지도 그러려면 이제 유치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끊임없는 세심한 관찰을 그러니까요. 통해서 아이의 그런 개별적인 지도를 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에 보통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저희 제일 어린 연령 5살은 네. 14명이 정원이고요. 와, 14명. 네. 그 14명의 아이들을 선생님 한 분, 두 분이서 한 한 명이죠, 명. 한 명. 네, 한 네. 분. 다 보고 관찰하고 네, 네. 개별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개별 네, 네. 네. 아이가 성장하는 부분 세심하게 하나. 네.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는 순간들은 네. 교사의 관찰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관찰. 같아요. 네. 책에는 관찰 일기였나요? 관찰 기록? 관찰 기록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던데 어떤 아이가 조금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네, 모르겠어요. 네. 문제점을 해도 되나요? 네, 문제 행동. 문제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솔루션 할 것인가? 그렇죠. 그걸 네. 위해서 관찰 기록을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는 교사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왜 우리 교육의 동반자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가 관찰을 하고 학부모님하고 소통하면서 가정에서는 어떤지 그렇다면 우리가 일관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선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이렇게 지도하고 이런 어떤 상담, 네. 협력 이런 게 필요하죠.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에서만 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선생님들 남아서 또 집에 가서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명감, 소명 의식을 넘어서서 때로는 정말 지치고 힘들지도 않을까. 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나 배경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원감님이 경력이 벌써 몇십 년입니까? 그동안 하시면서 정말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거의 30년이지 않았죠. 네, 30년이 넘었죠. 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는 교사 시절에 야간 돌봄 교실을 담당을 했었어요. 야간 돌봄. 네, 그래서 야간 돌봄 교실이 9시까지. 그러니까 저녁도 주고 9시까지였는데 그때 야간 돌봄 교실을 하면 이제 승진 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 돌봄 네. 교실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 속에서도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지금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 저녁도 주고 네. 또 야간 돌봄 교실에서도 교육 활동이 한 가지 정도는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 활동도 또 준비를 해서 아이들하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명현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저녁 시간도 함께 보내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미리 미리 안 되려고 유치원 교사 안 되려고 다른 시도를 했었잖아요. 미리 그걸 해보기 전에. 예. 그리고 그 대한항공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 저는 에스콰이어, 모닝글로리, 현대자동차 한 50군데 대기업, 중소기업에 원서를 다 냈어요. 잠깐만 저 왜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습니까? 네. 진짜예요. 저는 대한항공 스튜디오에서 지원하셨다는 말을 네, 벌써 네. 제 기억으로도 수십 번 들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저 이제 다른 그냥 유치원은 안 가려고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냥 저는 격리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현장은 저는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ENFJ거든요. 네. 저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계획대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유치원 현장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게 마치 동시다발적으로 북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두 명이 막 블럭 무너져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열심히 한 거 네가 발로 뻥 차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 생각 못해. 잠깐만 지금 머리 묶는 게 뭐가 급해? 좀 상황 파악 안 돼요? 우리 또 누가 쏟았어요? 오늘 바깥놀이 못 갑니다. 이러면서 혼자 모든 거를 처리해내는 그게 저는 너무 버거웠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다른 길을 찾아보자 해서 처음에 승무원이었고 그 다음은 일반 회사 가서 복사 첨부라도 하고 믹스커피 1000잔도 탈 수 있다. 그러한 정신으로 사실은 모든 기업에 다 원서를 냈어요. 전공 진짜구나. 유아교육으로. 네. 근데 어떠한 기업도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을 1차 서류에서 절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모든 걸 다 해본 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방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살짝 저분 누구 닮았다 생각도 하실 거예요. 라미란? 잠깐만. 근데 라미란 배우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저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진짜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느끼면서 난 이 진짜 유치원의 교사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지내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같이 나누었던 아이들이 언제 성장을 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혹시 내가 아이들이 성장했는데 내가 놓치진 않았을까 이 생각이 사실은 지금 살짝은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어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개별적으로도 좀 고민을 하지만 우리 반 애들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해볼까. 성인이든 유아든요 납득 있는 말이라면 애들이 그거를 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로 7살 아이들이 피구를 너무 좋아해요. 피구를? 네. 그러면서 맨날 선생님 우리 오늘 피구해요. 그래서 야 피구 못하겠어. 피구하면 꼭 너희들이 다 울거나 그래가지고 애들 왜 우는지 아세요? 왜요? 중간에 우는 경우는요. 네. 공에 맞아서 울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너무 심하게 울면. 근데 경기 잘했어요. 네. 끝나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기고 지고. 맞아요. 이 승패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또 감정선이 올라오면서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울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하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안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또 피구를 계속 하자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도 또 울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네.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피구는 얘들아, 눈에 보이는 준비물은 선생님이 다 준비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준비물은 뭘까? 그럼 애들이 다 피구공이라고 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물은 2가지가 딱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준비할 수 없어.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거야. 와, 또 뭘까요? 명언이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피구는 공을 피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공에 맞을 수 있어. 그래서 공에 맞을 각오가 필요해. 와. 2번째는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어. 그래서 질 각오가 필요해. 이 2가지 준비물은 너희들이 준비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애들이 조금 납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한 8명이 저한테 몰려와서 선생님 우리
질 각오랑 맞을 각오 각오 됐어요. 됐어요. 하고 피고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세어봤죠. 네. 8명이네? 네. 우리 반은 24명인데 나머지는 나머지도 모두 다 해야 된다. 어. 좀 너희들이 나머지 친구들도 준비가 됐는지 좀 알아봐 줄래?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 그 명단 체크하는 표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간단한 키워드를 제가 기록하는 기록부가 있었거든요. 그 깨끗한 걸 하나 줬더니 얘네들이 친구들이 노는 곳에 가서 야 너 맞을 각오 됐니? 질 각오 됐니? 하면서 직접 그 아이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요. 이 동그라미는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선거를 했었지만 네. 우리의 투표권처럼 이 아이들도 자신에 대한 책임과 책무에 대한 하나의 존엄한 하나의 표시를 해준 거나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와. 예, 그렇게 해서 진짜 피구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피구한 거 처음이에요. 우와. 왜냐면 저도 저한테 놀랐어요. 야 초려가 네가 이렇게 납득되게 이런 말을 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발 오늘은 울지 말자라고 했는데 네. 중간에 역시나 누가 공을 맞았어요. 그런데 제일 좀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가 공을 팍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필 맞아도 왜 제가 맞았어? 생각했는데 네. 제가 걔 행동을 제가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을 맞았어요. 그 수비수 하러 가는 거예요. 울지 않았어요. 우와. 그래서 이야 여기에서 저는 완전 새로운 또 뭔가의 희망을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에 7명의 공격수가 남았고 여기는 3명이 남았어요. 그럼 승패가 어떻게 될까요? 지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논문을 수학적으로 썼어요. 제가 기승전 수학으로 많이 좀 전개를 하거든요. 네.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끝은 제 주머니에 있는 주사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숫자만큼 가장 근사치의 공격수가 남아있는 팀이 이기기로 했거든요. 아 처음 할 네, 때. 예. 아. 그랬던 애들이 여기 7명이 남아있고 여기 3명이 있어도 뭐 이겼네 졌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오. 이 주사위에 결정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이까지는 아이들이 과정을 즐기는 피구가 됐던 거죠. 결과를 떠나서. 네. 그리고 나서는 네. 이제 이 주사위 확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2가 나왔다. 네. 그러면 어떤 팀이에요? 3위 이기게. 네, 맞아요. 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7이고 여기가 아까 3명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뭐 4가 나온다든지 5가 나오나요? 아무튼 비길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그러네요. 수치에 따라서는. 네. 그러면서 우연한 어떤 확률의 결과로 또 승패가 좌우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은 야 저거 나중에 승패 정해진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우리 아니야. 그냥 준비물 준비해가지고 선생님이 맞아. 눈에 보이는 준비물 가지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 하고 이게 해낸 게 굉장히 맞을 까고. 때로는 질 까고. 학급 전체가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같이 이 책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 생각을 했던 거고. 좀 감동적이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게 요즘 이제 초등학생 넘어가면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체육대회를 뭐 안 한다거나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일단 비기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질 수도 있다. 네. 그걸 또 받아들이고 또 이긴 아이들도 이겼다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되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준비한다는 게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웠던 게 작년에 적절한 자존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적절한- 김경일 그 네. 인지심리학자님이랑 다른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쓰신 책인데 적절한 좌절이에요. 좌절. 네. 즉 이거는 뭐냐면 실패와 각오를 해야 된다는 우와. 그거랑 매칭이 되는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네. 제발 아이가 좀 실패하게 좌절하게 좀 제발 좀 놔둬라. 음. 그래야지 이 아이가 나중에 진짜 자기한테 닥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지배하는 감정은 불안이에요. 맞아요. 실은 가장 잔인한 감정이 저는 불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공포는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맞아요. 공부하는지 보이니까. 네. 이게 뭐가 떨어졌어요. 이거 뭐지 하고 놀래다가 그렇죠. 없어지면은 끝인데 불안은 정체가 주로- 없어. 맞아요. 24시간 한 달 내내, 네. 1년 내내. 왜냐하면 불안은 미래 시제에 대한
그게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들. 불안하니 비도 안 맞추고 싶고 좌절도 안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실패할 각오는 필요하다. 아하. 적절한 좌절은 필요하다. 그런 거에 오히려 사실은 양육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거든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자기 혼자 유능한 사인으로 넘어가는 건데 맞아요. 잘 먹고 잘 키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이 불안을 가지고 그런 좌절, 조그만 좌절도 안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게 하는 경험도 안 하게 한다든지 왜 그렇게 승패가 나는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된 거 보면서 조금 그럴 때는 내 마음이 한편이 조금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선생님은 상호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체험을 하셨는데 실패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도 약간의 학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아이가 실패를 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처음에 아이한테 제시했다가 아이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패할 것 같으면 이 아이가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제가 살짝 이렇게 준비했던 활동을 바꿔서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제 안에서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반을 처음에 담임을 맡게 되면 이 아이들이 약간 제 자식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잘못했으면 혼을 내도 다른 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좀 실패할 것 같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상황을 저도 모르게 만들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공감은 됩니다, 확실히. 개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 순간순간 아까 개별 아이들의 개별적인 지도가 되게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아이들마다 어떤 경우는 실패를 쉽게 극복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 되는 아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거나 이랬을 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적절하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대번에 이제 선생님 제가 내 거 뺏어갔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개입을 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서로의 마음은 어땠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때로는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너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 말도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교사가. 네. 저희가 오늘 1부, 2부를 준비했는데요. 1부는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2부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부에서는 원근장 선생님께서 기꺼이 나는 빠져주고 다른 선생님을 이렇게 양보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1부에 원장님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시기 전에 저 이 에피소드 듣고요. 심장이 쿵 그랬어요. 아이의 주먹 한 방에 깜짝 놀란 날이란 제목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쓰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글을 쓴 거는 아니었어요. 이제 원감 선생님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미지 카드를 깔아놓고 내가 생각하는 교육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에피소드를 끌어낼 수 있도록 원감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 에피소드를 각자의 어떤 아이를 지도하면서 내가 좀 자충우돌 하면서 나도 성장했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각자의 경험을 꺼낼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 사연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연이 떠올라서 글은 썼지만 막상 책에 실린다고 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머나. 저의 그 스토리가.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감 선생님한테 저 이거 그냥 안 쓰고 저는 그냥 책 뒤에 추천사만 쓰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리더 역할로 저를 이렇게 끌어주셔서 그런 스토리를 꺼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는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오전 시간을 보내는데 점심 지도, 급식 지도를 하고 나서 이제 뒷정리를 하면서 줄을 서서 교실에 올라오는 그 순간은 저도 좀 긴장의 끈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간에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해서 바보라고 놀렸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네네. 뭐 이렇게 전후좌우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순간 제가 바보라고 한 사람이 바보야 이렇게 네. 제가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때린 거죠. 그 순간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이 순간 아이들이 제가 맞는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아무튼 다행히도 아이는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하고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관계 속에서 좀 갈등이 생겨도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고 이랬는데 선생님이 그런 바보라고 한 사람이 바보야 이렇게 하니까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행동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풀어 나가면서 아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후좌우 상황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이제 안아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있었던 일을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있지만 어머님이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다. 또 그 일이 스승의 날 전날에 일어났어. 5월 14일 날.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선생님한테 드린다고 편지를 썼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야, 이런 어머님도 드라마도 이런 네, 드라마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그 아이와 사이가 더 좋아졌고 아이는 저를 든든한 지원군으로 생각하면 사이가 더 좋아졌고 저는 결심한 게 긴장의 끈을 항상 놓지 말자. 점심을 먹어도 내가 교사라는 걸 잊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초반에 그 글을 제가 쓰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한테 네. 맞았던 상황이니까 그랬는데 그 책을 읽은 저의 후배 선생님들, 동료 선생님들이 아마 선생님들 중에 바보라고 한 사람이 바보야라는 말을 안 해본 교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공감을 표현을 하면서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내가 썼다는 거를 이야기해도 괜찮겠구나. 너무 감동입니다. 끝부분에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무게를 이제 나는 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인데 약간 엉뚱한 질문 하나 네. 만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되는데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플럼의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는데 네. 오래돼가지고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났다가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질문입니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생보다 더 못한 어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어린이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이 어른을 꼭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지도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화가 난 거를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표출하는 어른들이 있죠. 온몸으로. 어른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를 조금 감출 수도 있고 조금 가라앉히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뭐 말투나 표정이나 몸짓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네. 때로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아마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른들을 유치원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내 화를 풀고 상대방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들 보면 네. 왜 아이가 문제였어도 보면 나중에 결론 보면 부모님의 솔루션을 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부부의 문제인데 이렇게 솔루션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어린 시절을 간다면 그분들한테 따뜻함과 사랑과 관심을 준다면 분명히 자라는 과정에서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또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특정을 지어서 어떤 어른들보다 만약에 모든 어른들이 또 솔직히 저 자신도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로 간다면 나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2부에 출연하실 거죠? 그럼요. 원래 네. 이분은 저는 빠지고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이 출연하셔야죠. 2부에 그 얘기 있어요. 어머 정말요? 그럼요. 어머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됩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어머님. 뭐 눈치들 채셨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적절한 좌절이 없었고 그 적절한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른스럽지 못한 어른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원을 온다면 휴가할 때 맞을 각오, 질 각오, 우리 모래놀이 갈 거예요. 모래 묻힐 각오 됐나요? 준비됐나요? 물총놀이 할 거예요. 물 맞을 각오 됐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할 네. 거고요. 좀 하나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에서 다 이렇게 행동이나 언어가 나오잖아요. 네. 즉 정서, 사회, 정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그것의 어떤 적절하지 못한 표현, 적절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 본다면 저는 좀 그분들에게 관계에 대한 지도를 아. 좀 남다르게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관계라 함은 여기에 뜨거운 컵이 하나 있다면 제가 이 컵을 잡을 때 그냥 잡으면 너무 뜨겁고 위험하잖아요. 손잡이가 있어야지 이 컵을 제가 안전하게 잡잖아요. 관계라는 건 컵에 손잡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관계라. 이 손잡이가 있어야지 이 뜨거운 물체와 나라는 주체가 안전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손잡이를 제대로 위치화 시켜주고 또 겉으로는 굉장히 튼튼한 손잡이처럼 보이지만 허술하게 붙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균형감 없게 손잡이가 있다든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든든하고 튼튼한 관계를 유치원에 와서 좀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일과의 관계, 프로젝트와의 관계를 좀 맺어가면서 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깨질 수 있고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그렇죠. 아. 네. 명언제조기야. 맞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온 에피소드를 담은 책 괜찮지 않은 날 그래도 교사로 선다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